자, 네, 잘 쉬셨죠?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이해 전략인데요. 어, 양적 이해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스 박사는 이 전략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가진 환우에게 도움이 되지만 강박증을 가진 환우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뭐가? 양적 이해 전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셀프 모니터링, 자기 관찰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걱정 부수기, worry break으로 구성된다. 자, 강박증, 특히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뭐 이게 강박증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강박증을 가진 환우에게 더욱 효과가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찰은 뭔지, 걱정 부수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찰 기법의 경우 방법은 무척 단순합니다. 자, 오늘 이제 숙제로 이걸 낼 생각인데요. 뭐냐면 그날에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걱정이 몇 번이나 떠올랐는지 카운트해서 숫자를 세어 기록하면 됩니다. 음. 번스 박사는 호세라고 하는 내담자를 만났는데 그는 자신의 눈에 자주 생기는 이물질에 대한 강박 증세를 보였어요. 눈에 어떤 자꾸 이물질이 생겨서 그 이물질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아예 실명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력 검사를 하는 강박증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그에게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불안해도 절대 시력 검사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전략은 일종의 노출 및 반응 방지 전략이기도 한데요. 강박 증상을 보이는 환우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냥 제가 어, 여러분 좀 지루할까봐 제가 두 가지 그냥 두 가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일 수도 있겠네. 오늘 아침에 잠시 본 어떤 미국 드라마인데 이 할머니는 계속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 왜? 어떤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죽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 사건인데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와서 하는 게 뭔지 봤더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그럼 그 귀신이 그랬더니 어떤 박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쾅쾅 때리면서 들어가! 떠나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떠나갔습니다. 극장님 도망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갔어요. 그럼 언제쯤까지는 괜찮아? 언제 다시 올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아마도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아마 6개월 정도는 다시 안 올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로 그렇군요. 이제 6개월 동안은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한다는 거죠. 안심을. 두 번째 이야기.
실제로 이제 제가 TV 어떤 토크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꾸 이 어떤 그 환자가 병원에 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든 병을 다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해봐도 별 증상이 없어요. 별 증상이 없고 뭐 노이로제입니다, 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머리에다가 청진기를 대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청진기를 댄 거예요. 아, 머리가 아프시냐고. 그래서 약을 쭉 떴고, 다른 사람들 자기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청진기를 댔더니 그 여자가 울더라는 거예요. 다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그 의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오조 라저니시라고 하는, 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목사님이 그런 책 읽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절 읽었어요. 그 오조 라저니시라고 하는 배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어떤 그 할머니가 자기가 파리를 먹었대요. 파리를 왜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파리 먹은 사람 꽤 있죠? 저도 파리 많이 먹었어요. 왜 날파리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다 보면 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날파리가. 그래서 날파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파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배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원이고 뭐 정신병원이고 하다 가봐도 도저히 이걸 치료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왔다고, 당신이 유명하니까. 오조 라지니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할머니를 주무시겠다는 거죠. 자, 주무시겠다. 제가 치료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침대가 있으니까 누우시라고. 한숨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주무실 때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파리를 가다 내쫓았다고. 파리 나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 이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게 그 파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감사하다고,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담이 뭘까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상담에 정말 여러분 상담이 피상적으로 되면 그 접대성 멘트, 그래요? 그러세요? 이 절대 공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공감이에요? 그냥 상담할 때 그래? 그렇구나? 그렇니? 물론 언어적 공감이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데 정말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공감.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너무 머리 아파서 뭐 MRI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봐도 머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강박증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정신병원 약을 먹어보라 이러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사가 머리에다 청진기를 댔더니 그것 자체로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안해도 정말 시력 검사하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시죠.
이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아토피 환자가 가렵다는 이유로 해당 환부를 긁으면 잠시 동안은 시원하지만 잠시 후 그곳이 더 가려워지게 되어 아토피 환자가 계속 더 세게 환부를 긁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처럼 강박증 환우도 어떤 강박적 사고가 떠오르면 그런 불안함을 완화하고자 강박적 행동을 하면서 일순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일순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순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잠시 후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불안함이 떠올라서 강박적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사실 여러분, 뭐 가려우니까 가려운 거 아니냐,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즘은 잘 그런 게 없는데 발에 무좀 있잖아요. 발톱 무좀도 있고 발가락 무좀도 있는데 무좀 혹은 습진, 이제 여름이 되니까 무좀은 습진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계절이 왔는데 요즘은 사실 잘 없나요? 모르겠는데 예전에 많았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무조건 무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무좀을 치료를 안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무좀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무좀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에.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좀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물어봤더니 긁을 때 시원하니까. 긁을 때 발가락에 긁으면 시원하니까. 그걸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시원하니까. 물론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냐, 아니 긁을 때 시원하니까. 일순간의 편안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원함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비록 강박적 사고가 떠올라서 불안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박적 행동을 안 하고 참으면 이게 이제 또 아까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똑같은 말이지만 처음에는 괴롭지만 차차 강박적 사고가 중화되어 사라진 것을 노린 전략입니다. 아토피 환자가 피부가 가렵더라도 긁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가려움이 서서히 사라져요. 노출 및 반응 방지 전략인데 눈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시력검사 대신 그런 걱정을 기록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걱정이 떠올랐는지 횟수를 세어 매일 밤 기록하라고 제안한 거예요. 시력검사하러 갈 게 아니고 반대로 그런 생각이 몇 번 떠올랐는지를 기록해 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앞 시간에 힘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왜 아토피 환자들이 몰라서 긁겠습니까? 가려워서 긁는 거예요. 가려워서. 안 가려운데 긁겠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려워서 긁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힘해지는 거예요. 그 가려운 힘해지는 거예요. 그 습관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힘. 그래서 이제 이 번스 박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력 검사를 하러 가지 말고 대신에 쉬어봐라 이렇게. 몇 번 그런 걱정이 떠올랐는지. 그걸 오히려 권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인지심리학의 또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간 호세는 번스 박사의 제안을 따라 시력 검사도 하지 않고 대신 매일 시력에 대한 걱정이 몇 번이나 떠올랐는지 횟수를 세워서 밤에 기록하기만 했는데 한 달 뒤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왜? 시력에 대한 걱정이 아이스크림 녹도 거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이 방법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호세는 그냥 걱정이 떠오른다, 걱정이 떠올랐다, 시력 검사로 간다. 걱정이 떠올랐다, 시력 검사로 간다. 자, 시력 검사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걱정은 뭐예요? 심리적인 것이에요. 걱정은 떠올랐을 때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 일어났어요. 그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인지행동치료. 자,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이제 나갔다 오겠습니다. 예,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생각, 이제 말고 인지인데 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제 생각, 이게 이제 지금 인지입니다. 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인지했다.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 행동을 유발시킵니까? 습관입니다. 물론 이 습관도요, 인지입니다. 물론 이 습관도 분명히 인지예요. 예,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이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의 어떤 연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블로프의 실험들 본 것처럼 이제 강화물에 의한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제어하는 거잖아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행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인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지 심리학에서 인지 행동 치료. 제가 처음에 인지 행동 치료 여러분 강의했었어요. 이 강의 처음에 인지 행동 치료에서 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지예요, 인지. 생각이 떠오르면 이 사람은 그냥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요 메커니즘을 자 보세요. 생각은 안 떠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안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기본은요, 인지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전체 바꿔나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행동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스키마, 인지의 틀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받습니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받습니다. 요 메커니즘은 어떻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록합니다.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기록합니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록합니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요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 대신에 기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생각이 떠오른다, 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계속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더니 검사 대신에, 검사를 받는다는 행동 대신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바꿨더니 한 달 후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눈의 문제가 아니구나. 무엇의 문제라고요? 나의 생각의, 인지의 문제, 생각의 문제구나. 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 인지심리학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인지행동 치료인데,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이 떠오른다, 검사 받으러 간다. 요걸 갖다가 딱 바꾼 거예요. 그냥 생각이 떠오른다, 검사 받으러 간다는 대신에 생각이 떠오른다, 기록한다. 생각이 떠오른다, 기록한다.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또 말씀드리지만, 네,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왜? 생각이 떠오른다,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이 습관에 이미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고 기록한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힘이 좀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좀 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물론 상담사가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 기록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돋보여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이것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